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입동도 지났는데요. 날씨가 비교적 포근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톱. 최근에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군요. 여의도 그리고 판교도 이직 뚝 끊겼다. 그동안 굉장히 활성화된 곳인데 두 곳인데 여기도 뭔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셔가던 회계사 그리고 IT 개발자들 경기 침체 속에 옮겨갈 곳이 사라져서 이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이재명 측근 3인방 김만배의 428억을 받기로 했다. 여기 3인방은요. 김용, 정진상, 유동규. 최근에 이름 참 많이 나오죠. 자, 검찰은요.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본인 거 가운데 절반 지급 약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기소가 됐죠. 그리고 공소장에는요. 이재명 대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진 두 장과 함께 있죠. 지금 보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 지금 미국이 이른바 이제 중간 선거로 불리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주지사 등등등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직, 현직과의 다시 대결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네요. 제목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지금 중간선거 치러졌어요. 그리고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 심판 대 트럼프 심판, 이런 대결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대선, 2년 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데요.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미국의 권력 구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관시 막힌 중국. 관시. 중국어죠. 인맥, 연줄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 관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통했는데 이게 막혔답니다. 한국 기업들 사업 최대 위기다. 자, 좀 더 보죠. 중국은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관시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면 접촉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봉쇄 길어지면서 네트워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거래처 관리 등 난항이다. 이런 가운데요. 국내 기업의 55%가요. 중국에서 사업 축소 또는 철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면에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오늘도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죠.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감 중에, 그러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관할을 하는데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여기를 좀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들이 어제 참석을 해서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였는데, 자, 이태원 참사 국감 중에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웃기고 있네. 그럼 이 웃기고 있네는 누굴 겨냥해서 한 걸까요?
여기 좀 더 보죠. 어제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뭐 강승규 수석의 김은혜 수석이 본인 메모지가 아니라 강승규 수석 메모지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메모지에다 쓴 거네요. 그랬다가 또 지웠어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된 내용을 지금 어제 운영위원회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이 알게 된 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러면서 뭔가 발칵했습니다. 국회 모독, 두 수석 퇴장당했다. 그리고 뭐 질의 관련 아니었다. 사과에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진 좀 다시 좀 볼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모지가 있고요. 여기 상단에 웃기고 있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쓴 분의 손을 보시면 이 메모지의 주인은 아니고요. 그 옆에 계신 분 있었는데 이게 김은혜 수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모지는 강승규 수석이 갖고 있는 거였고. 그랬다가 또 지워요, 갑자기. 약간 아차 싶었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아, 이거 뭔가 누가 봤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 거예요?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웃기고 있네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하네요.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제 운영위원회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퇴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방에서 어제 한 저녁 8시 조금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옆방에서 대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장에서는 나간 거죠.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종국 전 행정관. 사적 대화라고 설명했어요. 그 웃기고 있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사적 대화를 하다가 어제 전날 상황 가지고 해서 그걸 메모를 한 거다. 갑자기 사적 대화가 궁금해지네요. 무슨 얘기였을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궁색하고 참담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아, 그거 그 변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사적 그렇죠. 대화라고 그러니까 한 거는?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참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가. 아.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국회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아니라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고 판단하시는 어쨌든 겁니까?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요. 야당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국회라는 공간은 국민을 대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뭔가 이런 건데요. 이미 민주당 의원이 그 운영위원회 장에서 두 수석이 웃고 있길래 주의를 줬다는 거잖아요. 웃지 말라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내용 자체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오가는 상황인데 예. 거기서 낄낄낄 웃고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사를 대하는 태도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저 일이 있기 전에 조짐이 좀 있었다는 겁니까? 국회를 대하는 태도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들 두 분 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 이런 얘기 했었었고 아. 김은혜 홍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 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 소위 대변인으로서의 논평을 했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이 사태를 꼬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적어도 대통령실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자리인데 예.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 수석과 홍보수석이라는 두 분이 예. 저렇게 낄낄낄 웃고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라고 쓰는 상황에서 예. 이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예를 들면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정 어떤 처분을 하셔야 돼요. 전 경제를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 그냥 단 한마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야죠. 답답합니다.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근데 두 분이요.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에서 해보셨고 본인들도 저런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이런 거 해봤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예. 보통 때 농담하고 히히덕거리다가 예.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부동 자세로 앉아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얼굴 표정 바꾸는 게 정치인들 이 아니에요. 질문은 일단 조정훈 의원님께 좀 드려봐야겠는데 저런 모습이 진짜 있는지 일단 예, 윤영걸 대표님. 그럴 정도로 좀 진지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 저는 뭐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예. 아이간유 너 딱 걸렸어. 그러니까 메모한 거 뒤에서 사진 기자가 찍은 거 예.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정쟁으로 되잖아요. 그걸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런 건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거는 너무 딱 걸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 뭐든지 딱 걸리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요. 그렇죠. TPO라고 있잖아요. 때와 장소와 상황. 예. 지금 이태원에서 무고한 목숨이 이제 150여 명이 예. 젊은 목숨이 도심 한복판에서 희생당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그 국정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억장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예. 앞으로는 더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기서 진정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 옆에 메모지에다가 웃기고 있네. 완전히 개그 콘서트도 그런 개그 콘서트가 없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홍보수석이 이 이태원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 예. 시민사회 수석은 당사자가 아닌가요? 예. 지금 국민들은요 밑에 경찰이나 소방서 밑에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위는 팔짱 끼고 있다고 여론이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들이 웃기고 있네. 이럴 건 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좀 과하다. 예.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서 지금 매를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사서 매를 맞아. 예. 유엔 총회 가서도 대통령 열심히 해놓고 예. 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거 갖고 얼마나 소란했습니까? 예. 그 좀 이태원 사망 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종국의 지도자도 만나고 지금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웃기고 있네. 그걸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실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참모들을 잘못 기용하고 잘못 운용하고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다시 좀 검토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참모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강한 의문을 지금 남기셨는데 조정근 의원님께 아까 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뭐 웃고 있다가도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딱 인상을 쓰고 진지한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 자리에 계셔서 저 내용을 다 아셨다면은 뭐라고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다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전직 예.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고 이거는 국감 내내 이제 퇴장하셔야 되고 스스로의 거취도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아마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질의를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 아마 질문의 한 90% 이상은 이제 비서실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실은 뭐 한 10시간 동안 질문 하나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은 정신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근데 국회의원 한번 해봤다고 너무 좀 마음이 풀어지신 게 아닌가. 나한테 질문 올 거 없으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제 사적인 대화를 갖고 서로 논의를 했다. 그 전날에 사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사적 대화를 한 것뿐이다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장이 지루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 자체도 조금 논란이 되겠네요. 그게 그렇게 맞다 답변하시면 해도. 절대 안 되죠. 아, 이 내용 나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어제 있었던 재밌었던 내용을 얘기할 정도로 지루하다. 그렇게 되네요. 또. 지금 156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를 악물고 긴장을 놓쳤으면 안 됩니다. 예. 정치인의 자세라는 것은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메시지이고 상징이거든요. 예.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어떤 넥타이를 매느냐,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웃느냐, 미소를 짓느냐,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감정과 예.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보좌해야 될 보좌진들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와 지지율에 큰 흠집을 내는 예. 행위를 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로서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모독이었고요. 또 일반 시민들께서 정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예. 정말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하다. 지금 크게 혼나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따져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표현 전혀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사적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기사로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여기는요 민주당 의원이 등장을 해요. 자, 야당 의원입니다.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묘사한 건가요? 그럼 몰아넣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고의로 그랬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윤 정부를 신군부에 빗댔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얘기를 꺼냅니다. 또 여기에 또 뭔가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은 반발했습니다. 슬픔을 선동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또 뭔가 이게 공수가 바뀌었네요. 지금 또 약간 상황이요. 자, 그러면요. 이 기사에서 다뤄진 장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던지 156명의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 못 살렸습니까?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이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지금 방금도 뭔가 이게 무슨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연결시키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속으로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비대위원. 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보통 통상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다가 흥분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되는 단어를 잘못 오인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수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영상을 보면은 잠깐 힐끗힐끗하지만 준비해온 원고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 작정하고 작심을 나와서 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준비했던 얘기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쟁, 선동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관한 기사,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갔던 일이 잘못된 것인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간 청년들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무한한 트라우마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유족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예. 말 한마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의 사용에 가장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낸
이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 저는 국민께 좀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탄을 쏴서 길을 내든지 공포탄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 꺼내고 나서 결국에는 몰아넣었다, 떼죽음, 뭐 그거 이상의 표현도 나왔습니다. 뭐 여기 기사에 다루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건데요, 조정훈 의원님. 최근에 사실 민주당 당직자로도 알려졌죠. 그런 분이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께 문자를 보낸 것도 뭐 며칠 전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희생자들의 프로필 정보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다 공개해야 되고 추모 공간 만들어야 되고 그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일각이지만 약간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저도 영상을 보니까 한 번 더 놀란 게 소위 급발진하신 게 아니고 예. 보고 읽으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원고를 보좌진이 아무리 써줬다 그래도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다루는 그 목적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알려줬다. 의원님의 이름 한번 알리고 이슈 만드는 데는 성공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세월호 이 이태원 참사, 할로윈 참사가 발생하고 해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해야 될 것 세 가지는 당연히 실체적인 확인, 책임자 엄중 문책, 그리고 국민 안전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발언 하면 이렇게 다뤄주니까 예. 선을 확확 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예.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의 몇몇 전직 국회의원님들이 예. 유가족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라. 예. 내가 추모하고 싶다. 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예. 마치 정치인이 조문하면 그 피해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정치인이 조문 오는 거 싫어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희생자분들이요, 이 유가족들이 약간 그런 거를 공개하길, 그러니까 누군지를 말하길 꺼리는 중에 하나가 지금 이른바 이제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측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걸 절대로 정쟁으로 예.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 아픈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 국정감사관 뭐건 다 했습니다. 예. 사태가 발생할 즉시에는 전 국민 한 명도 예외 없이 담당하건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근데 정치가 너무 이분들을 정쟁화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한 비난, 또 조롱의 목소리도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 이게 피해자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국가적 참사를 정치가 정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 입는 분들은 희생자분들, 유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정말 이런 조짐들이 보일 때마다 예. 언론도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얘기하신 분들에 대해 엄중하게 꾸짖고 저는 이런 기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언론에 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와서 다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대하자는 생각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왜 일어나였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지. 다음은요, 어제 이제 운영위와도 관련돼 있고요. 지금 이른바 이 책임 문제잖아요. 계속 연일 야당에서 주장하고요. 여당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는 상황인 거죠. 약간 추세적으로. 기사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제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각각 국회에 있었어요. 예결위, 그다음에 운영인데 총리는요, 한덕수 총리 어떤 질의를 받고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당시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국가는 없었다라 그러면 정부의 어떤 무한 책임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장관 등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럼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으시죠. 예, 저 청년들 저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뭐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국가- 6시 34분에 왜 없었다고 분명히 합니까? 국가는 없었던 거죠. 질문을 받고 이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국가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굉장히 총리의 얘기였거든요. 이건 좀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요. 김대기 비서실장, 이른바 이제 뭐 경질, 책임론, 뭐 사태 이런 관련 질문을 받고 또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이게 봅니다. 매번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지금 장관, 뭐 총리 다 날리면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전에 좀. 네. 그러니까 지금 뭘 경질이나 사태 뭐 이거 어려웠다 이런 게 교체하면 또 공백 기간 생긴다. 뭐 청문회 등등 있다. 뭐 이걸 들었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선의 어떤 책임 문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답변을 좀 예, 지금 뭐 우려되는 부분들은 총리는 좀 한 발 앞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책임, 국가가 예.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제가 볼 때 현장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현장에 국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또 하나는 경찰 책임으로 제가 볼 때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저는 근데 뭐 정부의 대응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대처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수장께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치안과 국민안전은 경찰청장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고 예. 보면요.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예.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즉각적으로 경질할 필요가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는 후진적이다? 영국은 후진적입니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예. 코로나19 과정에서 술파티를 벌였을 때 총리는 사퇴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주요 장관들이 이미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그런 책임들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정부에게 묻는다면 예. 거기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사례나 드는 건 제가 볼 때 면피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경질을 하고요. 저는 행안부 장관이 없다고 재발방지책을 못 만듭니까? 예. 경찰청장이 없다고 치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 사건을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장에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요. 대통령의 생각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영상으로 확인된 이런 판단, 뭐 발언을 좀 했는데, 그럼 궁극적인 이유는 요즘에 장관 하실 분 구하기 너무 어렵다. 이번에 경질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거 대책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설명도 이해는 가죠. 이제 겨우 장관 자리 채웠잖아요. 이제 완성이 된 아직 거죠. 공기업까지 뭐 다 따지면 방통위원장이나 예. 뭐 권익위원장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따지면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죠. 근데 또 사고 났다고 해서 또 장관까지 또 바꾸면 또 청문회 하고 예. 언제 또 새 정부가 이 일을 하냔 말이죠. 또 총리까지 바꾸면 또 더 하겠죠. 예. 한데 제 생각은 후임자 걱정 때문에 있는 사람을 경질 못 하나요? 그거는 공급자적인 발상이죠. 공급자 마인드다. 공급자 발상이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국민은 책임하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예. 하나는 법률적인 책임, 하나는 정치적인 책임. 지금 법률적인 책임은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정광석화처럼 해요. 예. 근데 다들 밑에 사람들이에요. 뭐 상황실장이나 예. 뭐 용산서장이나 뭐 소방서장이나 좀 밑에 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이 지는 건 정치적인 책임이잖아요. 예. 이 정치적인 책임을 하나도 없이 그냥 가자.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조금씩 이 아끼다가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물러서다가 자꾸 막다른 골목에 밀리지 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얘기했잖아요. 현애 살수라고 낭떠러지서 손을 놓는 기분. 그래야지 날릴 수 있죠. 그렇죠. 본인 그 SNS 프로필에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뭐 경찰청장도 예. 자리 더 하리라고 받겠어요? 낭떠러지서 손을 놓는 기분. 손을 놔야지 뭐 날르든지 어디 다른 데로 잡든지 하지. 계속 잡고만 있으면 팔에 힘 빠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해 살수라는 말을 쓴 걸 아는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수 더 나가서 예.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훈 의원님, 뭐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어느 선까지 언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어제 발언이 그 문장이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가서열, 행정부 서열 2위, 예. 국가 그 자체인 분이 예. 국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셨으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야 근데 그건 없었죠. 그게 없었습니다. 예. 국가는 없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입니다. 좋든 예. 싫든 무한 책임이고요.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과 방식인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지난 5일 애도 기간이 끝나고 6일 몇 명은 사퇴를 하시겠구나. 라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요. 지난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침에 사퇴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려고 하시겠구나 하는데 전혀 지금 뭐 사퇴 의사 없고 내용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좀 분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예.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이 정도의 민폐를 끼치고 일을 쳤다.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들고 일어날 문제입니다. 간부가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안 했을 거고 우리 직장 동료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사회적 기준과 수준이 있는 건데 국가는 없었다라는 행정부 제2 서열이 예. 인정을 했는데 대책이 없다. 예. 대안이 없어서 사퇴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퇴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퇴 시점은 이 문제를 수습한 다음에는 즉시 사퇴하겠다. 먼저 그 사퇴 예고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직서 쓰고 대통령께 드리고 끝내고는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퇴 수습 내가 가장 책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후임이 정해지는 그 즉시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다, 다들.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굳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예.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 사태를 너무 작게 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무시다, 피해자들에 대한 무례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분석, 시각, 뭐 해석 이런 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뭔가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과 문책이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과연 이런 생각이 누구 생각인가? 참모들의 생각이냐? 대통령의 생각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소방서장 이번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소방서장. 이 키워드가 왜 나왔을까? 일단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최근에 이 경찰 특수본이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책임 소재 본격 규명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55곳 압수수색. 뭐 여기 보면 뭐 1, 2 상황실, 용산구청장실 등등등 뭐 경찰청장 사무실, 집무실까지 뭐 계속 압수수색을 여러 곳 했다. 일단 이런 기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사의 방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 그리고 용산구청 그리고 소방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일단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찰 들어가 있죠. 용산구청장 지금 굉장한 뭐 비판 이런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 근데 소방은 사실은 소방 쪽에서 먼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해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방도 수사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수사의 방향, 흐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소개해드리죠. 손 떨며 브리핑하던 용산 소방서장, 최성범 소방서장. 근데 지금 입건됐어요. 수사 대상이죠. 6명 지금 입건돼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 과실치사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입건돼서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그러자 소방관과 시민들 약간 좀 이건 뭡니까?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건의 이유는 대응 발령을 제때 안 해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걸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생명보다 법 위반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소방관들이 뭔가 움직일 때 뭔가 구조 이거보다는 이거 법에 위반된 거 아닐까? 그거에 따라서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건 또 다른 시각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지금 입건이 된 2가지 이유를 좀 적어놓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약간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뭐냐면 특수본은 이 최 소방서장이 참사 이후 신고가 빗발쳤을 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다. 1단계는 발령됐는데 2단계는 이 현장에 이제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았군요. 그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2번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 그렇죠.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응급 환자 대신 사망자를 대거 이송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이 2가지가 이유군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김병민 비대위원하고 윤영걸 전 대표님 판단 어떠신지 보겠는데, 김병민 비대위원. 네. 상대적으로 경찰에 비해 소방은 대응을 잘했다고 그동안 평가를 받고 알려졌는데 수사 대상이 일선 소방서장이 수사 대상이 됐어요. 소방은 응급 구호를 하는 역할을 예. 하지 않습니까? 상황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대응해서 경찰이 긴급 현장 통제 예.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실패를 했고 소방이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의 목숨을 더 살리기 위한 CPR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굉장히 모습들을 어렵게 구조 활동했다 이런 얘기 국민들이 나오잖아요. 다 지켜봤죠. 예. 여기에 이제 종로 소방서보다 좀 늦게 출동했다는 예. 점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 때문에 특수본에서 아마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지 않게 된다면 특수본이 무리하게 입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피해가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경찰의 과도한 책임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소방 그리고 구청 등등을 똑같은 경위로 엮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특수본이 어떤 경위 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예. 수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예. 아마 11월 9일이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119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보다 내 눈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노력했지만 예. 결국 다 살리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지켜봤던 소방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민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살리지 못했던 그 많은 그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우선적인 책임을 아직 명확치 않는 상태에서 묻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일보다는 소방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경찰 특수본 입장에서 좀 과도할 정도의 수사를 통해서 예. 이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예. 돼서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길에 한 단계 걸림돌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이 이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상당 부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영걸 대표님. 네. 사실은 뭐 특수본이 수사니까 모르겠어요. 수사 사항이니까 뭔가 더 찾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혐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는 지금 용산 소방서장은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휘 선언을 하고 본인이 지금 나서서 뭘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손을 떨면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하고 지휘했던 인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 입건돼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용산 그 소방서장은 표창장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 용산 경찰서장도 없고 현장에 고위층 아무도 없었잖아요. 경찰청장도 없고 서울 경찰청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현장을 지키면서 손을 떨면서 또 언론 브리핑도 하고 예. 야 저런 사람 대단하다 했는데 저렇게 입건까지 해서 수사한다. 저는 저런 거 보고 왜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있거든요. 예. 허드슨 강의 기적. 예. 불시착을 했어요. 비행기가 잘못하면 추락할 예. 것 같으니까 강우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근데 수사받고 조사받고 끌려다녔어요. 너 왜 술 먹었냐, 잤냐, 뭐 이래가지고 계속 조사받고 나중에 무혐의로 나왔지만은 저는 뭐 소방서장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 받고 수사는 받아야죠. 왜 예. 대응 2단계를 좀 빨리 좀 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부터 이송해야 되는데 왜 사망자부터 이송했냐. 가까운 병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그렇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공동 대응 경찰이 요청한 걸 왜 응하지 않았냐. 초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지금 희생양 찾기, 경찰도 희생양 찾기에 골몰한 거 아니냐. 이 사건의 본질은 왜 이런 사망 150여 명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느냐 이거거든요. 예. 이 원인을 본질적으로 좀 찾아야 돼요. 세월호 때처럼 해경만 없애고 처벌 몇번 한다고 해서 처벌도 나중에는 다 직무유기도 우야무야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저는 뭔가 본질적인 걸 찾아라. 199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라마라트 다리에서 예. 그때 압사로 1,42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참사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1990년에. 예. 근데 그때 다리 고치고 싹 고쳤어요. 근데 2015년에 또 다시 거기서 참사가 나서 700명이 또 죽었어요. 왜? 시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태원에 뭐 도로 좀 넓히고 뭐 저 일방통행하고 한다고 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곳곳에 지금 이런 사고가 많이 잠재해 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의 오픈런 행사라든지 콘서트장이라든지 저도 지하철 매일 환승합니다만은 예. 지하철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좀 손잡이 밑에 그 손 잡는 거라도 가운데 중간중간 있으면은 위기 시에 그거 잡고로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압사 방지법이라 이런 거를 본질적인 근본적인 걸 좀 연구해야지. 예. 용산 소방서장이나 뭐 상황실장이나 물론 그 사람들 잘못한 건 처벌해야 되지만 예. 희생양만 찾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될 사람은 싹 빠지고 과거에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잘못한 건 뭐 수사하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 너무 본질에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특수본 뭐 엄격하게 지금 수사하겠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니까 그걸 엄격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약간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런 반응도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이요? 갑자기 세 번째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입니다. 동물병원.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어떤 내용인지. 아, 풍산개군요. 오늘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제도 뭐 한 가지 좀 움직임이 있었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풍산개 반납. 이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반환을 했다 그럽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반환입니다. 반환. 그러니까 돌려줬다 이런 뜻이 되죠. 대통령 기록관 검진 후에 위탁 기간을 정할 것이다. 검진을 받고 있어요. 지금 동물병원으로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진을 좀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풍산개 2마리를 이겁니다. 3마리 가운데 뭐 수컷 암컷이죠. 뭐 송강 곰이 반환. 여야 대통령실 국감에서 이 얘기 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맞선 거죠. 이거 반려견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현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또 맞섰어요. 근데 여기에 뭐 월 뭐 한 240만 원 조금 넘는 돈 문제가 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튼 이 상황인데 이것도 연일 이어지네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국회에서 오간 내용도 있고요. 뭐 국회 밖에서 또 뭐 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 원을 지원을 왜 안 해주냐. 지원을 해주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시킨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 사료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 연금 1,4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돈이 없다고 정말 가족 같은 반려견 도로 가져가라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6개월 가까이 이게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이걸 천연을 시키고. 자, 4명의 인물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뭐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한 가지씩 좀 따져보죠. 김종국 전 행정관. 반환 의사를 통보했다. 그 내용이 알려진 그 다음 날 바로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물병원에 가 있어서 뭐 검진받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계속 길러온 이 풍산개인데 계속 기르고 난 뒤에 물론 정부가 협조를 안 줬다 이런 불만 제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고 이 정도 여론이 좀 환기가 됐으면 정부도 움직일 듯한 모습을 좀 비췄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땠을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 야, 이 풍산개 문제를 이렇게 평론할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지금 들고요. 풍산개 얘기가 며칠째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여당도 242만 원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좀 제가 그 액수 문제가 얘기 있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좀 들고 했죠. 야당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방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내용적으로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하고 한 대로 예. 빨리 해줬으면. 아, 이건 뭐 국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키우셨던 것이니 반려견은 특수하니 예. 키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선의로 합의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국가 소유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인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없게 되면 예. 그 규정이 없는 국가 기록물을 갖다가 사인이 계속 유지하게 되는 문제가 예.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예. 이 참사 와중에 전직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또 바로 그 문제 제기가 된 다음 날 2마리를 다시 바로 그냥 반환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꼭 이러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아니,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 키우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반환이라는 표현에도 되게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도 예. 좀스럽다고 비판하실 게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예. 양당이 자기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시고 전직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사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일단 1차적으로 정부가 잘못했다. 6개월 동안 방치한 거니까요. 예. 두 번째로 이 참사라는 와중에 예.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바로 하는 그냥 부분이 또 분명히 가져가라 있다. 이렇게 됐다. 전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 아침 이 귀중한 시간에 다뤄야 하는가? 예.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빠짐없이. 만평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게 뭔가요? 일단 큰 달이 또 있죠. 어제 또 달이 또 개기월식이라고 일부러 또 빨간 달을 그려놨군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개죠? 풍산개로 보이는데 개가 뭐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아우하죠? 이거 뭐 하울링인가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남북 관계 거치 논란, 풍산개 등등등 최근에. 그러면서 여기 개 모습을 보면 뭔가 눈물 흘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목 좀 보세요. 개는 훌륭하다. 이게 무슨 방송 프로그램 이름 같은데 이걸 바꿔서 개는 우울하다고 써놨어요. 우울하다. 지금 상황을 설명한 거죠. 여러 가지 당부이네요. 만평에서요. 이 얘기 뭐 다른 패널 분들한테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 우선 김병민 비대위원. 이 정도면 이거 감정 대립으로 가는 겁니까?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감정 대립입니까?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 풍산개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의 입장에서 지금 만평도 마찬가지로 예. 개는 우울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는 4년 가까이 있었던 내 식구인데 그러게요. 이 식구를 파양, 반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법률적으로 엄격히 파양은 아니고 반환이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료값의 문제인지 법률적 미비의 문제인지 어쨌거나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풍산개 두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쟤네들이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BC도 이 문제를 보도했는데 그래요? BBC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선물한 걸 반환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거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일로 보이는데 예. 대통령 국가 기록물에 관한 위탁을 했다는 거 아니네요. 예. 첫 번째 협약을 맺었을 때. 예. 근데 위탁에 3마리를 위탁했는데 예. 2마리 곰이랑 송강이는 돌려보내고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1마리는 기르기로 했다. 새끼죠.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새끼. 사이에서 나온 다운이라고 하는 아이는 예. 기르기로 했다는 건데 3마리 모두 국가 기록물로서의 위탁 협약을 맺었던 거라서 이게 법적 요건에 따라 우리가 기를 수 없다 그러면 셋을 다 반환하든가. 아니면 시찰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상태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여기에 크게 동요가 되진 않는데 주변에서 꼭 굳이 이랬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 풍산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뭐 전 현직 대통령 입장이지만 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풍산개, 북한에서 선물로 받은 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시 길렀던 개, 국가 기록물로 간주되는 개, 여기에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조정우 의원님, 윤영걸 대표님 요 순서로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거 일단 뭐가 자꾸 꼬여버렸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좀 풀을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정치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처음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시사 프로그램에 개가 주제로 등장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이걸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할로윈 참사로 156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 잃은 거 다 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약간 뜬금없이 반환하겠다라고 하시고 반환을 했어요? 예, 또 3마리 중에 1마리는 또 내가 기르겠다. 이건 또 시행령의 위반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돈 때문은 아니라고 강변하시고 이게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데리고 오실 건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치인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 이게 별일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이 행동, 이 말, 이 결정이 헤드라인 일면 톱이 됐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항상 이 기준에 부합돼서 적절하지 않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어떤 된다고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가 알게 되셨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반환할 때 이렇게 이슈가 되리라고 예상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상 못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항상 정치인은 경계해야 될 게 별거 아닐 거야라는 생각 대신 일면 톱이 되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박수 칠까? 아니면 비난할까? 이 기준에 미쳐봤을 때 방법, 시기, 모양이 좀 많이 어색하고 특히 반려동물,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돌려보낸다는 거. 또 이제 부모와 자식을 결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심리적, 정서적 굉장히 큰 충격. 전직 대통령 동물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결단을 하셨을까? 여러모로 좀 이상하고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글쎄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위탁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방안을 마련하면 해결이 좀 될까요? 벌써 뭐 보냈는데요, 뭐. 이미 반환이 됐다. 이제는 뭐 사후 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그럼 고치기죠. 이 풍산개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러면 어디 과거에는 서울대 공원으로 갔거든요. 네, 과거에 주로 뭐 그런 데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새로운 뭐 애견가를 만나서 좀 입양 형태로 입양으로 했으면 그게 좋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그렇죠.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개 때문에 정치권이 개싸움 하는 거예요. 이전 투구. 개 때문에 개싸움 하는 거예요. 개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개는 무슨 뭐- 약간 자존심 대결, 감정 대결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존심, 신구 권력의 자존심에다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 문제에 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옛날에 계십니까? 문준용 봐요. 실력이 뛰어나다지만
대통령 때 막 상금 받고 하는 거 봐요. 문다해 봐요. 저 동남아 또 가고 하는 거 있을 때 최대한 누리겠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김종욱 전원님께 짧게 어떤 설명기에 드릴게요. 예,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돈 예. 문제가 크고 또 애견가들은 주인 3번 바뀌면은 개 죽는다고 하거든요. 주인 바뀌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또 주인 찾아간다. 그러게요. 이거 개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만평이 우울하다 이게 맥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로 1,4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 무궁화 셀프 훈장 받아가지고 그게 1억 3,600만 원 받았어요. 지금도 비서하고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개 3마리 돈 안 준다고 그걸 파양한다는 거 저는 지금 이태원 희생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 처신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개 3마리가 무슨 월 240만 원이 듭니까? 개를 매일 안심 스테이크 먹이나요? 무슨 사육사비 이런 게 또 사육사가 개들을 그러죠? 알아서 크는 거죠. 네, 개들은 뭐 모피코트 입히나요? 개들은 옷 안 입고도 잘 큽니다. 마당에서. 근데 240만 원 드니 돈 안 주니 해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의 상심한 마음에 예. 거기다가 또 파양하고 또 3마리 다 파양하든지 2마리만 파양하고 1마리는 원래 제일 어린 게 제일 이쁘거든요. 예, 애견 그 센터 가면은 예. 어린 것만 팔립니다. 작고 큰 건 안 팔려요. 2마리는 보내고 1마리는 키우고 그런 게 이율배반적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예. 처신이 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냥 굉장한 비판을 해주셨어요. 김종욱 전원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정쟁화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비판에도 나름대로의 본인의 분노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객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계속 전직 대통령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 뭐 여당은 이런 돈 문제로 얘기를 공격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예. 것이고 왜 이 액수를 얘기하냐면 국가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관리하려면 관리 규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 국가 소유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정부에 얘기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안 돼 있는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좀 돈 문제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강아지의 객견도 분명히 개의 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건드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강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위법이 있다면 예.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거랑 연동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그러니까 구 권력과 친권력 간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 참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 자체는 시점상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참사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예. 재발 방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까운 시간에 예. 저런 문제가 등장하면서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또는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참사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축소해 이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그리고 개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오늘 또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 오늘 좀 있거든요. 어제 뭐 기소 뭐 이런 결정이 좀 나왔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대선 자금이 적시됐다. 근데 공범 여부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공범이다. 이건 설명이 없다는 거죠. 요 지점이 이제 대립이 되고 아마 이제 재판이 가면 이제 서로 맞서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20여 쪽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많이 나온다. 자주. 그런데 인지를 했는가, 지시했는가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나 더 있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범행 동기이자 배경 이렇게 기재가 됐다. 앞에 내용하고 약간 관점이 다르죠? 앞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 근데 여기는
범행 동기자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김용 뭐 검찰의 소속에 나올 때 이렇게 반발을 했죠 또. 자, 앞으로 이 지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검찰은 김, 유,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거잖아요. 형제처럼 지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 검찰이 측근인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정부조정실장 지금 뭐 수사 대상에 올랐다 뭐 할 거다 이건 뭐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저 김병민 비대위원. 네. 근데 공모 부분을 검찰이 뭔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재판 가서 굉장히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 재판을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된 것은 긴급 체포를 하게 돼서 예.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게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포를 하고 난 다음 현재까지 나왔던 건 돈을 만든 사람,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사람들의 진술들이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혐의들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고 거기에 대해 김용 부원장이 수수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된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 단계 속에서는 돈을 받아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으면 그 자금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추가 수사 단계겠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뭐 그런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분신처럼 얘기를 했던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게 그 선에서 단순히 끝날 거라고 유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돼서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 20여 조 공소장이 기소가 됐을 거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 등이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검찰의 수사력으로 많은 부분들이 좁혀졌다면 그 이후 불법 정치 자금이 실제 어디에 집행됐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것, 맞춰내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마지막 키가 되겠죠. 김종국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요. 사실 민주당은 지금 방어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어하는데 민주당의 이른바 그 당의 어떤 힘 이런 걸 너무 그쪽에 쏟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계속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건 결국에는 궁극적인 피해는 민주당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 지금 정치권에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유죄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대표라고 하는 위치를 갖다가 계속 이재명 개인과 좀 분리해서 보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소위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대표를 선출한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위치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진술적인 내용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돈을 전달했다. 순간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유동규 여기가 진술은 있습니다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김용, 정진상은 아직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땐 지금은 진술만 존재한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또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 피사실을 아주 너무나 많이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당장 오늘 맨 처음에 방송 시간에서 480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술과 정황이 있는 거죠. 480억부터 여기 나오는 8억 4,700만 원까지 모든 게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민주당이 인정을 하고 당대표와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김용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유동규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지건 이재명 당대표가 지건 전 지문되는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미 전제로 해서 당이 너무 여기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투여한 것도 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워낙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이 커지게 올라오니까 그런 거지.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맨날 이거 변론하기 위해서 당에 앉아가지고 이거 변론 준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수사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뭐 미국 그 중간 선거 얘기 일명기사 소개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소개만 좀 쭉쭉 드리죠. 바이든 트럼프 2라운드 오늘 결판. 이르면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시차가 있거든요 미국은요. 그래서 오늘 중이면 결판 날 거다 이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 전 대통령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번 선거를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요. 기사 보겠습니다. 압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또다시 출마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다. 대선에. 2024년 대선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출마한다. 이런 상황이 또 하나가 발생해서 미국 내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요. 다음은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요. 보실까요? 머스크 공화당에 투표해라 트윗. 그런데 막상 본인이 기업이죠. 테슬라 주가는 급락한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되죠. 참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개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